요즘 로판 여주인공들을 보면 다들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예쁜데 성격은 착하고 집안은 부자고 머리까지 좋은 공주가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이 너무 먼치킨이라 주인공 버프, 개연성 붕괴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에는 설정 과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연성 따위 저 멀리 날려버리는 인생 자체가 판타지 여주인공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왕비였다가 이혼하고 잉글랜드의 왕비가 된 여자, 남편보다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심지어 전쟁까지 직접 뛰어든 중세 속 여주인공, 판타지보다 판타지 같은 역사 속 인물의 첫 번째 주인공 엘레오노르 드 아키텐입니다. 엘레오노르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고향 아키텐 공국은 그저 그런 시골 영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 다스리던 땅보다 무려 3배나 넓고 훨씬 더 풍요로운 곳이었죠. 왕이 파리의 추운 시태성에서 동전이나 세고 있을 때 아키텐에서는 최고급 와인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가 바로 아키텐의 중심지였으니까요. 엘레오노르는 전형적인 로판 여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인이었던 그녀는 따뜻한 남부의 햇살 아래서 자라 자유분방했고 예술을 사랑했으며 언제나 화려한 패션으로 시선을 싹쓸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의 콧대 높은 귀족들은 여자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뒤에서는 다들 침을 흘렸습니다. 젊고 예쁜데 유럽 최고의 땅 부자였으니까요. 서로 이 예쁜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기욤 10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엘레오노르는 하루아침에 유럽 최대의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고작 15살이었습니다. 보통 소설이라면 이쯤에서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새어머니나 섭정에게 휘둘리며 눈물 좀 흘려야겠지만 엘레오노르가 그렇게 만만했다면 애초에 오늘 영상이 없었겠죠. 아버지가 죽고 불과 2달 뒤 그녀는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무려 프랑스의 왕태자 훗날의 루이 7세, 자유분방하고 부유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던 엘레오노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누구에게 순종할 위인이 아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야망을 가진 여자였다는 걸요. 동화책의 마지막은 항상 비슷하게 끝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지 아시나요? 결혼 생활부터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왕자와 아키텐 공녀의 만남. 사람들은 이 세기의 커플에게 장밋빛 동화를 기대했지만 정작 두 사람이 마주한 건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남부의 태양처럼 뜨겁고 자유로운 엘레오노르에게 남편 루이는 꽉 막힌 신부님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즐길 때 루이는 수도복 같은 옷을 걸치고 하루 종일 기도만 올리는 요즘 말로 치면 답답한 교회 너드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훗날의 엘레오노르가 이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왕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승려랑 결혼한 거였어. 이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루이는 엘레오노르의 자유분방함, 그 퀸카 같은 모습을 보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타락했어. 너무나도 방탕해. 정신 좀 차려 엘레오노르. 신혼인데도 분위기는 냉랭했고 당연히 한동안 아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루이는 왕이 될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수도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형이 갑자기 죽어서 어쩌다 보니 왕이 됐지만 몸만 왕좌이고 마음은 여전히 수도원에 있는 뼛속까지 신실한 수도사였습니다. 얼마나 독실했는지 보여주는 엘레오노르를 기겁하게 만든 일화들이 있습니다. 응? 첫 번째는 바로 루이의 속옷입니다. 루이는 왕인데도 부드러운 실크 속옷이 아니라 거친 털로 만들어진 고행복을 입었습니다. 까치는 털이 살을 파고들고 땀이 차는 고통을 느끼며 예수의 고난을 함께한다는 거였죠. 밤에 침대에서 남편을 안았는데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라 수세미 같은 털옷이 만져진다. 엘레오노르 입장에서는 진리다 못해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외모 관리도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왕족에게 풍성한 수염은 권위와 남성미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루이는 이건 이혼이 맞다. 루이는 신앙심을 증명하겠다며 수염을 싹 다 밀어버리고 머리도 수도사처럼 짧게 깎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재미없는 남편이 스타일마저 비주얼 테러 수준으로 변해버린 거죠. 엘레오노르가 제발 수염 좀 다시 길러라, 못생겨서 못 봐주겠다고 애원했지만 루이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 결국 아슬아슬하던 그들의 불안은 제2차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제대로 폭발하고 맙니다. 때는 1144년, 이슬람 군대가 십자군 국가 중 하나인 에데사 백국을 점령하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황은 즉시 제2차 십자군 원정을 선포하죠. 보통의 왕비라면 남편에게 손수건을 흔들어주며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기도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엘레오노르 역시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나도 간다. 내 병사들은 내가 직접 지휘하겠어. 물론 여기엔 신앙심도 있었지만 내 땅의 군대는 내가 통솔한다는 아키텐 영주의 정치적 쇼맨십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 동반 원정.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한 대도시였습니다. 엘레오노르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화려한 보석, 세련된 문화, 웅장한 건물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 도시를 만끽하였습니다. 반면 옆에 있던 남편 루이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사치스럽다, 타락했다. 아마 속으로 성호를 1000번쯤은 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관광도 잠시 아나톨리아 반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독일군과 합류해 해안을 따라 행군하던 십자군은 카드무스 산에서 투르크 군대의 기습을 받아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바위가 떨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 왕인 루이조차 바위 뒤에 숨어 겨우 목숨을 건질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엘레오노르는 이 난리통 속에서 자신의 아키텐 병력을 비교적 온전하게 지켜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장소, 바로 안티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친 엘레오노르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오크의 통치자, 그녀의 삼촌 레몽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행군 끝에 도착한 안티오크. 이곳은 엘레오노르에게 제2의 아키텐이었습니다. 엄숙하고 칙칙했던 파리와 달리 안티오크의 궁정은 그녀가 사랑하는 음악과 연회,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했거든요. 오랜만에 우리의 파티킨 엘레오노르는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주인인 삼촌 안티오크의 공작 레몽, 그는 루이와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호탕한 성격의 쾌남이었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엘레오노르는 루이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병사들도 지쳤는데 쉬면서 재정비도 하고 레몽 삼촌이랑 작전도 좀 짜고 가자. 응?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루이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루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길한 소문이 궁정 내에 돌고 있었거든요. 삼촌인 레몽과 조카인 엘레오노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너무 다정하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거 그냥 삼촌이랑 조카 사이 맞냐? 눈빛이 좀 끈적한데? 안 그래도 아내의 화려함이 부담스러웠던 루이에게 이 근친상간 스캔들은 자존심을 긁는 치명타였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루이는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맙니다. 사실 루이 입장에서 안티오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 큰 삼촌이랑 딱 붙어 다니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는 랑그도크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부부 출신인 루이는 알아듣지를 못하니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완벽한 남편 왕따 시키기였습니다. 참다 못한 루이가 폭발합니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당장 짐 싸. 안티오크를 떠난다. 하지만 엘레오노르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삼촌 편을 들며 이렇게 맞받아치죠. 싫어. 삼촌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너 혼자 가. 내 기사단은 여기 남을 거야.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키텐의 군사력을 쥐고 흔드는 여왕의 정치적인 협박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안티오크에서 10일 밤낮으로 피 튀기는 말다툼을 벌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냐고요? 참다 못한 루이가 한밤중에 군대를 움직여 엘레오노르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끌고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집니다. 당대 기록자들이 신나서 받아 적은 중세판 찌라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왕비가 삼촌인 레몽의 계유 혹당에 불륜을 저질렀다. 삼촌뿐만이 아니다. 라울 백작, 주교, 무관장, 눈에 보이는 남자는 다 건드렸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슬람의 영웅 살라가 가딘과도 연인 사이였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퍼집니다. 당시 살라딘은 어린애였는데 말이죠. 그만큼 헛소문이 판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프랑스 연대기 작가 헬레난드 프로이드먼트는 이렇게 말했죠. 그녀의 행동은 왕비가 아니라 마치 참녀 같았다. 물론 현대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녀가 레몬과 가까웠던 건 무능한 남편 대신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혈육이자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세의 남자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여성은 그저 문란한 여자로 매도해서 깎아내려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파격적인 인물이었는지 이 억울한 루머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셈이죠.
결국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찍고 다마스커스까지 갔지만 전쟁은 대패, 부부 사이는 파탄, 말 그대로 최악의 해외 원정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둘은 서로 말 한마디도 안 섞었다가죠. 이미 권태기를 넘어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황에 직접 나서서 제발 부부가 침대 좀 같이 써라. 화해 좀 해. 라고 말하며 등을 떠밀 정도였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억지로 교황의 말을 듣는 척하며 둘째 딸을 낳아주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죠. 그녀는 루이에게 역사에 남을 황당한 이혼 사유를 들이댑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못 낳았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가까운 친척이야. 십촌이잖아. 이거 근친혼이라 무효야. 이혼해. 사실 왕족끼리 십촌이면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고 그 당시는 물론 지금도 합법입니다. 엘레오노르는 신앙심 깊은 루이가 꼼짝 못할 명분을 찌른 겁니다. 루이의 입장에서도 드세고 무서운 아내에게 질려버린 상태였으니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지만 루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이혼이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줄은요. 이혼 확정 전 엘레오노르는 노르망디 국경 분쟁의 회담에서 한 남자를 만났거든요. 자신보다 11살이나 어린 연하남, 수도승 같은 전남편 루이와 달리 야생마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 훗날 잉글랜드의 왕이 될 헨리 2세, 당시의 앙주 백작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남자다. 이 남자라면 내 야망을 채워줄 수 있어. 그리고 역사적인 통수가 터집니다. 루이와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단 8주 뒤 엘레오노르는 헨리와 전격 재혼을 발표합니다. 루이에게 들이댔던 근친 핑계요. 웃기게도 헨리와는 8촌지간이었습니다. 전 남편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엘레오노르가 재혼하려면서 그녀의 땅인 아키테네를 몽땅 들고 가버렸거든요. 지도에서 프랑스 영토의 절반, 그것도 가장 기름지고 돈 많은 땅이 하루아침에 적국인 잉글랜드의 소유로 색깔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잉글랜드의 왕은 프랑스 왕보다도 프랑스 땅을 더 많이 가진 기형적인 상황. 루이 7세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입니다. 아내 뺏기고 자존심 구겨지고 영토까지 반토막이 났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단순 NTR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주도권이 런던으로 가게 될 상황이 되었고 이 모두 판을 짠 건 오직 단 한 명, 엘레오노르였습니다. 뚜껑이 열린 루이는 결국 군대를 일으킵니다. 과연 루이는 빼앗긴 아내와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루이가 군대를 끌고 갔을 때 재혼한 남편 헨리 2세는 싸움을 너무 잘했거든요. 루이는 병에 걸려 물려났고 아키텐 정복도 실패했습니다. 이후 엘레오노르는 보란듯이 헨리와 아이를 8명이나 낳으며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중에 남편 헨리 2세가 바람을 피우자 이번에는 이혼 대신 아들들을 부추겨서 남편에게 칼을 겨눕니다. 이 반란 실패로 무려 16년 동안 성안에 갇혀 지내야 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렸을 그 시간 엘레오노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가둔 남편 헨리 2세가 먼저 화병으로 죽어버렸죠. 감옥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자신의 아들 사자시망 리차드를 왕위에 올리고 80세가 넘어서까지 유럽 정치를 주무르며 전남편도 현남편도 모두 발 아래 둔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혼, 재혼, 전쟁, 간군, 그리고 여왕의 귀환, 로맨스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아키텐의 엘레오노르가 보여준 실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들들을 부추겨서 남편을 쳤다고요? 도대체 이 집안 콩가루가 어느 정도였길래 아빠랑 아들들이 칼을 겨눴을까요? 사자시망 리차드, 그리고 로빈 후드의 악당 존, 엘레오노르가 낳은 이 악마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스피노프 엘레오노르의 아들들과 로빈 후드 편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